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합격여고학원 언어논리 강사 고명곤입니다. 네, 오늘 쓸모 언어논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 2강 해석의 기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제시문을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가 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해석 능력을 조금 성장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교재가 사실은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교재 내용이 상당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사실은 뭐 일일이 전부 다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조금 중요한 부분들 좀 강조하고 그리고 이 책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나요? 좀 읽어보시고 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느 정도 그래 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이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내용을 먼저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고 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험 자체가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주어진 글 자체를 정확하게 읽는 게 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독서를 좀 많이 해서 이런 건 별로 좀 이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뭐 책 좀 많이 읽으세요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저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책을 좀 읽는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글들, 뭐 대중서 혹은 뭐 좀 가볍게 쓰여진 어떤 그런 책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보셨던 분들은 특히나 조금 버거우실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요. 하지만 좀 하나 좀 그거하고 좀 관련해서 우선 좀 얘기를 해본다면 독서는 좀 중요합니다. 왜냐? 새로운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하나의 요건을 조금 얘기를 해본다면 우선은 첫 번째는 요게 있으면 좀 유리해요. 문법 지식. 문법적인 지식이 있으면 조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문법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무슨 법이고 무슨 표현법이고 뭐 이건 앙금 문장, 아는 문장, 뭐 무슨 어떤 조사 뭐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문장 속에서 표현되고 어떤 문장이 표현하는 문장의 의미, 문장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준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실전적인 문법 지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 문법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다라고 해서 뭔가 문법책을 따로 봐야 하나요? 뭔가 뭐 한국어 교재 뭐 문법이 나와 있는 교재를 뭐 마스터해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교재에서 상당히 조금 상세하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설명이 상당히 충분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 한번 쭉 통독을 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문법 지식 하지만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여기 문법 나왔는데 이런 거 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넘기시지는 말라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제가 앞에 했던 얘기하고 살짝 뭔가 일관성이 조금 결여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배경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때는요. 배경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요 배경 제가 말씀드리는 요 배경 지식 있으면 좋아요라고 이제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죠라고 하는 건 어떤 거하고 좀 관련되어 있냐면 특정 개념이 어떤 개념과 자주 결합하는가, 특정한 용어가 어떤 개념들하고 같이 연관돼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등장했을 때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단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주어 서술어가 돼서 정보가 되는지,
전에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정보라고 하는 개념은요.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그냥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식과 정보. 지식 정보 개념 자체 뭐 이야기해보다 복잡하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지식 정보는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쓸 수 있을 겁니다. DIKW 모델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거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지식 뭐 여기 있는 자료, 정보, 지식, 지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어떤 이런 식의 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고 정보 이런 정보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지식 정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 속에서 지식과 정보를 읽어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읽어낸다. 그러면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예, 주어 더하기 서술어 형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형은 지난번에 한 2개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사실은 문법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건 어떤 단어들이 있으면 그 단어들이 항상 좀 자주 결합하는 서술어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조금 유리하다라는 거죠. 문장 구조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게 없으면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책을 읽어야 되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기출 문제들을 쭉 놓고 푸시면서 아, 어떤 단어가 잘 결합하는구나. 주체라고 하는 개념은 자유라고 하는 개념하고 자주 결합하는구나. 의지라는 개념하고 자주 결합되는구나. 됐나요? 이런 거. 그런 식의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글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지식 정보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지난 시간에 지식 정보를 새로운 지식 정보의 그냥 조건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바보 같네요. 습득 조건인데. 습득하기 위한 조건. 이건 알아야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다. 뭐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참거짓인 문장들을 빠르게 읽어내기 위한 조건. 문법 지식, 배경 지식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 배경 지식은 근데 무엇이다, 뭐 무엇이 참이다 이런 것을 그냥 외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의 어떤 결합. 이것이 자주 결합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 정보 차원에서 볼게요. 정보량이 많다라는 거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어떤 그 2019년도 제시문 하나 보여드리면서 정보량이 많다라는 거 잠깐 보여드렸을 겁니다. 정보량이 많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정보 또는 지식이라는 것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 유형. 형식이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사실은 짧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주어 서술어 결합이 한 문장 안에서도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하는 구조가 반복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개가 합쳐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보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이건 학술적인 글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에요. 낯선 이름인 경우가 많다. 낯설다라는 건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식 이라고 불리는 것들 보통은 이제 그래서 뭐 대중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최신의 논의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거겠죠.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좀 말씀드렸던 거 2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를 읽고 사실 선지까지 골라야 되는데 선지를 사실 오히려 좀 더 꼼꼼히 저는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지를 먼저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선지를 사실 꼼꼼히 좀 읽어야 돼요. 선지를 꼼꼼히 읽어야만 정답을 고릅니다. 지문은 대충 읽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둘 다 대충 읽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2분 동안 보통은 한 1000자에서 1500자 정도 글을 읽어요. 읽고 이제 선지까지 선택한 다음에 답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선지를 꼼꼼하게 읽는다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실제로는 2분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자체는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게 맞나 스스로도 좀 이렇게 자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기준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거랑 좀 관련해서 정보량이 어떻게 해서 많아지는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학술적인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교재에 있는 글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압축, 생략, 도치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이제 드릴 수 있고요. 세 가지 정도 특징이 나타난다. 읽을 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선 좀 압축하고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릴 거.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보통은? 경기가 활성화될까요? 예. 안정된다. 예, 임정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면 뭐 통화량이 줄어든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가 압축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상된 금리는 경기를 안정시킨다. 많이 글자 수가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렇죠? 확 줄여볼까요? 네, 약간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에이, 너 지금 이렇게 얘네 좀 자간이 넓고 얘네 좀 자간이 좁잖아.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문장은요,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이 문장은요, 그냥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얘나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의미상 따지면요. 네, 의미를 따져본다면요. 경제지신문에서 사실 경제지신문 읽으면서 눈이 막 핑핑핑 돈다. 좀 익숙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읽어 나가시는데 어렵다 하면 사실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 내가 다 그럼 배경 지식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 거냐,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 지금 왜 힘든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글이 때문에 글 읽으면서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뭐 이거랑 관련된 어떤 강의가 있느냐. 그럼 저런 거 배경 지식 설명해주는 강의를 찾아서 들어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학술적인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한정된 공간 안에 정보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요. 많은 양의 정보를 집어넣기 위해서 문장 자체를 압축시켜버립니다. 명사구의 형태로요. 이렇게 풀어서 주어 서술어 구조를 그냥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형절의 형태로 해서 금리가 인상되었다라는 식으로 인상된 금리라고 표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툭툭 잘라내고 인상되다. 여기서 그냥 근 하나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것 때문에 경기가 안정된다.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사실은. 얘는 뭐 실제로 되었다라는 거고 얘는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지금.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얘하고 의미상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어 서술어 결합. 경기가 안정됨. 경기 안정. 네, 바로 이거. 학술적인 제시문에서 학술적인 글들에서 나타나는 표현들. 뭐 이렇게 되지 않고 경기의 안정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조사의를 사용해서 무엇무엇의 뭐뭐라는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의 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 뭐 일별해서 전부 다 적어드릴 수는 사실 없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푸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글을 읽었는데 글이 납득이 잘 안 돼. 그러면 보통 이런 거에서 하나 좀 막히실 가능성이 하나 좀 있어요. 네, 압축된다라는 거고요. 생략된다라는 건 지난번에 그 호학, 낙학 설명하면서 아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생략된다라는 건 한국어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자주 생략이 돼요. 주어가 자주 생략됩니다. 특히 사람 주어, 사람들, 어떤 사람은 물론 이거 논리 문제의 경우는 생략되는 경우가 조금 드물긴 해요. 추론 문제, 논리 퍼즐 문제 뭐 이런 경우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한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그 난이도를 높이는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의도적으로 살짝 이제 감추는 거죠. 주어가 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생략된다라는 건 주로 주어가 자주 생략이 되는데요. 주로 주어가 생략되는데 근데 주어만 꼭 생략되는 건 아닙니다. 주어만 항상 생략되는 건 아니에요. A는 B가 아닌 C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요. A는 B가 아니다라는 뜻일까요? 네, 여기 맥락에선 A는 B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봐야겠죠. 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게 서술어를 생략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완전히 드물다라고 좀 하긴 힘들어요. 목적어도 생략할 수 있고요. 서술어도 생략할 수 있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집중을 많이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정신 집중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압축될 수 있다라는 걸 의식하시고 그리고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만 놓고도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예요. 글을 읽으실 때 그럼 어디에 초점 맞춰서 읽어야 하느냐? 서술어에 초점 맞춰서 읽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서술어. 동사, 형용사.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 좀 더 추가를 한다면 동사 당연히 집중해야 되고요. 형용사 당연히 집중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되다나 하다 등이 붙어서 용언이 될 수 있는 어근까지도 사실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런 사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어근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요. 기출문제 조금 많이 풀다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텐데 이건 나중에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는 가끔씩 이제 이런 식의 불만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언어 논리 강의 듣다 보면은 뭐 뜻을 막 이렇게 풀어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조금 어떤 그 뭔가 형식적인 차원 형식도 내용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형식도 문제풀이 형식 일종의 매뉴얼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표준적인 문제풀이의 표준적인 절차도 이런 배경 지식 어느 정도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 좀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전에 합리적 첫 번째 시간에 사실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라는 건 얘는 이성에 부합한다라는 거고요. 하는 판단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이성의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성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지식들과 일관성을 갖는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최선의 지식. 그러면 어느 정도 지식은 좀 완전히 없다. 그런 사람이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 뭔가 어떤 판단을 내린다. 이건 완전히 좀 불가능한 일이겠죠.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무용한 방식, 무익한 방식,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방식으로 이걸 습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사, 형용사, 어근에 집중하면서 읽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한국어는 주어부터 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주어부터 해가지고 서술을 마무리인데 앞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되잖아. 예. 왜 그렇게 읽으라고요? 어색하게, 이상하게. 이상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네. 저게 무슨 국어야? 저게 국어도 아니고 뭐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히려 저는 그 반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반문을 오히려 저는 던지고 싶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PSAT 언어 논리 문제 그 재심은 거기 나와 있는 글들 있잖아요. 그냥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서술어부터 읽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PSAT 재시문들로 나오는 글이 자연스러운 글이냐는 거예요. 주변의 일상에서 주변에서 그렇게 글 쓰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으신가요? 없어요. 많아요? 예, 많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는 많은데요. 뭐 이러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거의. 예. 일상에서는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학술적인 걸 제가 그래서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는 지식 정보 이거 자체를 설명하거나 혹은 논증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정된 지면 안에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짧은 글 속에 압축시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특수한 형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술어부터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술어에 집중하면서. 서술어를 보고 주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엄격하게는 주어가 아니라 주체죠. 주체와 주어는 다르다라는 거 사실 지금 2장, 이 책 지금 2장, 챕터 2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걸 찾는 거예요. 찾아서 연결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걸 빠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그게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생략된 것은 보통 사람일 것이다 혹은 앞뒤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어가, 주체가 그 서술어에 연결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사실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의미 단위로 읽어라, 블록화 시켜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색해요. 부자연스럽잖아요. 예.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한 번 읽어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특성인 것을. 예. 이 부분은 그럼 이제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도치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요거는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던 글하고 좀 얘기해서 좀 본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자신이 학자마다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자신이 강조하려는 내용을 부사어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앞으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농지에서 생산된 곡물의 일정량을 조세로 징수했는데 했다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냥 끊는 겁니다. 끊어요. 끊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조선시대는 왠지 주격, 주어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뭘 보셨냐면 징수했다. 요거 먼저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보셨겠지만. 조선시대는 징수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입니다. 얘하고 얘는 사실은 붙어 있어요. 부사어는 서술어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부사어, 목적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거 이제 문장 의미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제 현대 논리학 발전과 힘입어서 등장한 언어 철학에서 주로 많이 좀 다루는데 문장 의미론하고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미론상 따져본다면 얘는 사실은 그래서 의미론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부사어예요. 여기 뭐 조선시대에 그랬다. 조선시대에 징수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서술어를 꾸며주죠. 근데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겁니다.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은 얘가 주어인가? 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문제 빠르게 푸신다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서술어부터 보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서술어부터 봐야 주어가 무엇인지, 주체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도치하고 관련된 얘기고요. 압축된 형태 하나씩 좀 자세히 좀 볼까요? 압축된 형태.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는 문장 하나를 그냥 명사 구로 바꾼 경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압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 환자 방식은 숫자가 아닌 문자를 암호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찢어보면 얘는 앞에서부터 만약에 읽는다. 단일 환자 방식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고 나서 사실 끝까지 가야 돼요. 단일 환자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단일 환자 방식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방식은 문자를 암호화한다라는 거고요. 문자를 암호화하는데 숫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숫자는 암호화하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단일 환자 방식은 숫자를 암호화하지 않고요. 문자를 암호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문자를 암호화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네. 압축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일일이 해야 된단 말입니까? 뭐 하나에 뭐 집중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블록화하고 좀 관련된 얘기라서 이거는 이제 책의 내용, 본문 내용하고 좀 관련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블록화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금 기준 조건 말씀드리는 거고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이치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략 볼게요. 생략. 생략되는 표현들. 자, 흔히들 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을 표현하는 엄밀한 물리학적 언어만을 과학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누가 생각하는 걸까요? 과학 이론이요? 가설이요? 아니에요. 여기 주어 생략됐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사람들 생략된 겁니다. 흔히 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흔히 부사에다 또 들 붙였어요. 조사.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학적 이론의 가설을 표현하는 엄밀한 물리학적 언어만을 과학의 언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하고 관련해서 좀 알아두시면 괜찮은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관점 견해를 표현하는 문장 형식이 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 혹은 과학적인 자연 현상 혹은 뭐 철학, 예술 뭐 하고 관련해서 무슨 인간관, 예술관, 가치관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문장 형식을 하나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S는 A를 B라고 생각한다. 주장한다라고 하는 형식이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 하나 좀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안긴 문장이에요. 딱 A는 B다예요. 요거만 딱 놓고 본다면. 그리고 얘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된다라고 하면 XX 주의 또는 무슨 이론, 무슨 론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간주한다도 될 수 있고요. 주장한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는 건 이렇게 문장 형식이 좀 꼬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근데 꼬여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얘를 보셔야 블록화가 사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얘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얘한테 어떤 의미를 할당하죠. 얘를 동그라미를 씌울지, 네모를 씌울지, 세모를 씌울지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하고 좀 관련해서 좀 하나 좀 더 얘기해 본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네. 얘는 요하고 똑같습니다. S에 따르면 하고도 똑같아요. A는 B다. 여기는 목적어 뭐 B라고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는 B다. 똑같습니다. 의미상. 형식만 다르지. 자, 그러면 그 틀에서 좀 볼까요? 여기 사람들, 과학 이론의 가설을 표현하는 엄밀한 과학적 언어만을 여기서 목적어 예를 봐야죠. 물리학적인 언어만이 과학의 언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지금 안겨져 지금 여기 하나 물리학적인 언어는 그럼 뭐냐면 과학 이론이나 가설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과학 이론이나 가설을 검사하는 과정에는 검사한다. 누가 검사해요? 우리가 검사하겠죠. 사람들이, 과학자가. 누군가가 라고 하면 되겠죠. 이러한 물리학적 언어 외에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언어도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언어. 아, 잠깐만요. 지금 블록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과학의 언어는 얘가 과학의 언어다. 아, 얘는 근데 격이 조금 다르겠네요. 격이 좀 다르니까. 아, 얘만 과학의 언어구나. 그런데 얘도 사용될 수밖에 없다. 사용되어야 한다. 자, 서술어 중심으로 읽을 때 그런데 무시해도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사실 무시해도 돼요. 없다. 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 관점 견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점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서술어 중심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나 어근이나 이런 거 집중해서 봐라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무시해도 되는 서술어들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뭐뭐라고 볼 수 있다. 뭐뭐라고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네. 뭐뭐인 경우는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계열의 서술어들이 있어요. 존재한다 같은 애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때 책 사니까 딸려오는 그 동영상 강의에서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했어. 서술어 중심으로 보라고. 서술어 중심으로 봐야지. 있다. 얘하고 결합하고 있는 주어는 뭐예요? 얘입니다. 얘하고 결합하고 있는 주어는요, 얘예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경우는 없다. 주어 서술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 구체적인 의미가 있나요, 얘가? 어떤 경우가 있다예요. 그 경우가 무슨 경우인지 모릅니다. There is a case예요, 그냥.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다. 이거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특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제시문 자체가 수 있다나 수 없다의 이러한 표현들 자체가 의미 있게 사용되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그런 제시문들이. 논리 추론하고 관련해서, 양상 논리하고 관련해서는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어떤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별다른 얘네들 자체를 서술어로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 찾아서 봤을 때 뭔가 메리트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무시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 얘는 경우는 없다, 뭐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에는 얘를 이렇게 해주고 요 앞에 있는 관형절을 부정을 해주면 되겠죠. 요 앞에 있는 지금 앞에는 관형절이죠. 요 관형절 내용이 사실은 오히려 진짜 노른자, 살코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거 좀 본다면 과학이론 가설을 검사하는 과정에는 물리학적 언어 외에 우리가 검사할 때에는 이런 검사를 할 때에는 무엇을 표현하는 일상적 언어, 우리의 감각적 표현하는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일상적 언어도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이면 물리학적 언어만을 과학의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일상 언어도 사실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생략된 것만 채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좀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더 많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치 부분 좀 떼놓고요. 도치 부분은 지금 이제 좀 N은 이라는 건 이미 좀 봤기 때문에 넘기고요.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접속어와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요. 주체를 블록화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빠르게 하시면 빠르게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자, 서술어 기준으로 읽어라 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뒷부분부터 가라 라는 소리입니다. 뒤에. 눈으로 쓱 보고 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서술어와 주어들을 찾아서 주체들을 연결하면서 주어가 생략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점도 사실 고려하셔야 돼요. 맨 앞에 있는 건 부사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목적어일 가능성도 크고요. 도치는 보통 강조를 위해서 단어 보통은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죠. 그거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강조를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의미상 가지고 있는, 얘가 의미하는 기능, 얘가 하고 있는 기능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글 쓴 사람이 그걸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 뿐이에요. 서술어를 기준으로 봐라, 주체를 블록화해라 라는 거. 주체와 주어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체. 서술어의 주체. 어떤 서술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존재. 자, 이거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그냥 읽으면 될 것을 여러분 사실 그 경지까지 사실은 어찌 보면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요. 이 중간 과정을 사실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시간이 딱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 보면. 글을 읽을 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쭉쭉쭉쭉 읽으면서 눈을 사선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거 읽을 때 사실은 맨 앞에 나오는 문장 성분에서부터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마침표 하나 찍힐 때까지 사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던 것 여기서부터 어거지로 읽어라가 아니에요. 이 글에 여기 책에서 나오지만 읽으면서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종종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연결을 시켜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배경 지식으로서.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자주 결합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문장 구조 파악하기가 유리하다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동영상 강의 말고 이제 다른 강의, 실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어떤 그 강의를 통해서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주체들을 블록화하면서 읽어라. 일목요연하게 사실 정리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블록화 규칙 한번 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본문 내용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요거 블록화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64쪽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록화의 규칙 사실은 이제 이게 87페이지부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각 블록이라고 하면 블록은 같은 지위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대등하게. 보통은 그러니까 요 자체는요. 블록화 규칙 자체는 어떤 거에서 조금 많이 적용되는 게 어떤 제시문에 적용하는 게 조금 바람직하냐면 사실은 블록화 자체는 정보량 자체가 조금 많은 설명문, 여러 이론들을 대조하고 있는, 여러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설명문이죠. 그래서 논평하고 있는 글, 여러 이론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글들에서 사용하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블록화한다. 근데 기준 자체는 의미 덩어리, 문장, 지식과 정보, 참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블록은 사실은 이제 주체, 그 안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되겠죠. 얘네는 근데 같은 지위로 취급될 수 있는 것,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글 전체와 블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과연 뭔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사실 여기 글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기준이란 게 상당히 어떤 거구나, 그 기준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같은 편에 선 개념들. 그러니까 어떤 블록이 있습니다. 얘는 이름이거나 주어이거나 대상일 거예요. 어떤 특정한 주장 일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같은 편에 있는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다른 것과 구분되는 개념들. 같은 편에 서 있다라고 이제 이 글 속에서, 이 책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같은 모양의 블록을 씌워서 서로 연결해줘라 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표를 그리듯이요. 글 위에, 본문 위에 표를 그리듯이 연결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바를 기준으로 같은 블록들의 연결 유무를 결정해라.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선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각각의 블록하고 관련돼서 틀린 정보를 물어보거나 그 순서를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뭐 이렇게 사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글의 내용, 여기에 지금 어떤 것들이 이제 파악했어요. 분별했어요. 연결시킬지 말지 하고 관련해서 사실 선지를 기준으로 문제 선지,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바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나 아닌가를 보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본문 한번 요거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블록화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이건 특정한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이론,
양파와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갈릴레오는 O에서 등장인물인 비아티에게 자신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겼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요건 이제 특정한 관점을 사실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갈릴레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자신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겼다. 예, 비아티가 대변하는 역할이라면 비아티하고 같은 애겠네요. 자, 심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대변하는 인물로 비아티의 대화 상대역을 맡고 있다. 같은 편은 아니네요. 얘는 아리스토텔레스 편이네요. 자, 또 다른 등장인물 그레도는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자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로서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얘는 이다랑 같습니다. 뭐뭐이다. 지닌 자이다. 판단력을 지녔다. 예요. 판단력을 지녔다. 자, 비아티와 심플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요. 그레도는 중재자이다. 건전한 판단력을 지녔다. 박스를 치셔도 사실 크게 여기다가 요렇게 체크를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5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레도는 자, 도치가 됐죠. 누가? 그레도가 지동설을 옳은 견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동설이 옳다라고 사실 주장하는 셈이죠.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레도는 이렇게 해주면 오해가 없겠죠. 그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B를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B를 제시했다. 그래도 편에 사실 속하는 거고요. 그래도 편에 속하니까 그러면 세모인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 비아티 어디 있어요? 비아티 동그라미 갈릴레오네요. 지동설의 근거로서 그래도가 언급하지 않은 A를 B보다 중요하게 다룬다. A를 B보다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뭐뭐보다 A는 B보다 뭐뭐뭐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저는 뭐뭐보다 뭐뭐 하다 요거 전체를 사실은 조금 서술어로 볼 것을 일단 제안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표현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여기는 더 빠르다가 들어갈 수 있고요. 크다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다양한 표현들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지금 이거 굳이 따로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 문장 표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는 동안에는요. 얘는 사실 뭐랑 비슷한 형식이냐면 요거 좀 이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얘는 뭐랑 유사하냐면 A는 B와 다르다랑 비슷해요. 이해하고요.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지금 A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전체는 뭐뭐보다라는 표현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구체적인 정보 이거 자체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요거 서술어 자체는 제가 지금 여기서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 다르다,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요 표현 자체는 구체적인 의미가 사실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뭐보다 더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요거 보다라는 표현 어려운 표현입니다. 요거는 보다라는 표현 나오시면 조금은 긴장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는 A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는 A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비아티는 이것을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지동설이 B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관점 서술 비슷하죠. 누굴까요? 여기서 비아티는. 여기서 그는 비아티겠죠, 아마. 비아티는 지동설이 B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사실 주장하는 거겠죠. 지동설이 B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그런 다음 지동설이 옳다라고 한다면 A일 수밖에 없다. A다라고 설명한다. 누가요? 비아티가요. 지동설이 옳다면 A이다. 그렇다면 그래도 보겠습니다. 그래도는 왜 A를 거론하지 않았을까? 그래도는 A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심플리가 지동설에 대한 반박 근거로 A가 관측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라는 거. 그럼 심플리 이렇게 두고요. 심플리의 주장은 A가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동설을 반박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더 좋은 망원경에 의해 관측되기까지 누군가가 관측할 때까지 A는 지동설 옹호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었다라는 거. 불편한 진실, 얘가 옳다, 지동설이 옳다면 A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A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블록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상당히 눈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글 자체가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될 텐데요. 네. 자, 요거하고 관련해서 뭐뭐보다 라고 하는 표현, 요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 기억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요 문장 구조, S는 A를 B라고 주장한다, 생각한다. 이 표현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문 혹은 자연과학 제시문 중에서 과학사하고 관련된 제시문들은 이 표현이 조금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자연현상, 사회현상 설명하는 과정에서 누가 무슨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강조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길찾기 규칙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길찾기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 규칙이라고 하는 건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제 글을 개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의 맥락 그리고 연결관계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리고 필자가 글을 쓴 의도, 어떤 의도에서 글을 썼는가, 논지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건 일종의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피셋의 의도를 우선시해라. 네. 그리고 근거는 반드시 지문 안에서 찾아라. 그리고 정보를 분명하게 딛고 판단해라라는 거. 그리고 서술의 적용 대상 분명히 해라.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는 제시된 그대로 해석해라라고 하면서 이 글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조금 우스울 것 같아서 이게 설명은 안 드리는데 내용 본문에 사실 지금 교재 자체가 상당히 좀 자세하게 들어있어서 이 부분 좀 중요하다. 여기 좀 강조하시면서 읽으셔라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조 드리려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요거 잠깐 나온 글인데 요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 보면 되겠네요. 부재인과하고 관련해서요. 요것도요, 사실은 아까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좀 지난 시간에 하고 1강하고 지금 요번에 했던 거 가지고 서술어 중심에서 본다. 그리고 주장과 누가 무슨 주장을 한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다른 맥락에서 좀 본다라는 거 가지고 조금 이제 요거를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인과 뚜루루루 주장은 어떤 주장이 있는데 사건의 부재, 문장 압축됐어요. 사건이 부재한다. 어떤 사건이 없다는 것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다. 사건이 없으면 어떤 사건이 없다. 이거 압축 형태예요. 사건이 부재한다. 는 것이 어떤 사건의 원인이다. 그것이 요거 자체가 되는 거죠. 요거 요렇게 되면 요렇게. 그 주장은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 있다고 찾아본다, 쉽게 찾아본다라고 일상에서 쉽게 찾아본다. 그러니까 이것의 근거가 지금 있다, 일상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세하게 여기 볼 필요 있을까요? 수 있다, 넘어가도 됩니다.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 간에 성립하는 일종의 의존관계로 분석될 수 있다면, 있다면 끊고요. 분석된다면 무엇이 무엇으로요? 의존관계로. 인과관계가 의존관계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사건의 부재가 사건의 원인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누군가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인과관계가 의존관계라면 이란 뜻입니다. 인과관계가 의존관계다라면 이게 맞다면 부재인과 사실 이 주장이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부재인과는 인과관계의 한 유형이다. 사건의 부재는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재인과는 인과관계의 한 유형이다. 인과관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 다음은 사실은 뭔가 정리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주제를 좀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가볍게 쓱 보시면 되겠죠. 경수가 물을 주었더라면 경수가 물을 줬다. 화초가 말라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물을 줌이라는 사건이 없는 것, 부재하는 것, 문장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물을 주지 않음이
안음과 화초가 말라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 말이 복잡해요. 사이에 의존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의존관계. 네. 자, 그러면 이존관계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화초가 말라 죽은 것의 원인은 화초가 말라 죽었다. 그러면 주지 않은 것이며 판단과 상식적 판단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의존관계다라고 이해한다면. 하지만 화초가 말라 죽은 것, 단지 경수가 물을 주지 않은 것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 말라 죽었다고 해서 이것만이 원인이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지만 역접이 지금 들어가고요. 의존관계로 인과관계를 이해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어떤 견해는 의존관계가 인과관계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경수의 화초와 아무 상관없는 영희, 영희가 있습니다. 영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영희가 화초에 물을 주었더라도 경수의 화초는 말라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영희가 물을 주지 않은 것 역시 화초가 말라 죽은 사건의 원인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것. 영희가 물을 주지 않은 것도 화초가 말라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만약에 의존관계라면 그렇다면 영희가 물을 주지 않은 것 안음과 그리고 어디에도 화초가 죽음 사이에 화초의 죽음 사이에 의존관계가 성립하니까 영희에게도 화초가 말라 죽은 것에 대한 원인이 된다,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부터가 좀 중요하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경수가 물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가 키우던 화초가 마른 사건의 원인이다. 이지만 영희가 물을 주지 않은 것, 화초가 말라 죽은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옳다면 얘도 옳아야 되는데 그런데 얘는 우리의 상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희가 물을 주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인과관계를 의존관계로 파악해서 부재인과를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원인이 아닌 수많은 부재가 원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얘가 문법적으로는 문장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문장이 상당히 지금 어떤 관점을 서술하고 있고요. 뭐뭐라는 것은 뭐뭐이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눈이 많이 어지러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술어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라, 의미 단위로 잘라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어떤 의미 단위로 문장들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서술어 중에서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제거하고 봐라 라는 점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뭐 제가 여기 요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교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조금 더 충실하게 읽으시고 문제를 풀이에 한번 이거 적용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좀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제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